안녕하세요. 며칠 잘 쉬셨죠? 월요일날 그래도 여러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좀 낫네요. 뭐, 가까이서 얼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나 이렇게 들으니까 좀 낫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또 여러분도 저하고 이제 좀 가깝게 느꼈을 때 수업하는 게 훨씬 더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미 뭐 4학년이라 직장 다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 자주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어차피 뭐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이게 되면 수업이 되면 한두 번은 오셔야 되잖아요. 발표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아무튼 어떻게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수업을 끝낸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지난 학기는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뭐 정치학 결혼이랑 이제 교양 과목을 했는데, 정치학 결혼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이제 또 문제도 되지만 교양을 수업이 적은데도 얼굴 못 봤더니요. 역시 우리 듣는 학생들도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를 가면서 이 얼굴 보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세상 깨달았습니다. 예, 또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 잠재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 사건, 일, 뭐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밑바닥에 깔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나 태도,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적 요인이 되겠죠. 이제 개인과 관련되는 게 있고, 이제 상황과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당사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갖는 성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앞 시간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 글로 읽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좀 더 이해하기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가끔씩 자기도 잘 몰라요. 내면 깊숙한데 어쩌면 뭐 일종의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 있는 그 무엇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요인들이, 그런 걸 이제 구조적 요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깔려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통 때는 안 보이고 파악하기 힘든다 그래서 잠재적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당사자, 갈등 당사자, 본인에 관한 거예요. 내적인 거, 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살고 있는 그 환경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갈등하면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냐, 이거. 요게 이제 일종의 구조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잘 바꾸기 힘든 것들이죠. 바꾸기 힘들기도 하고,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사자 관련 요인으로 하면 이제 인간 본성 잘 안 바뀌죠. 예,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쵸? 특히 뭐 여기 이제 퍼스널리티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바뀌는 거니까 개인의 본성, 성격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생겨난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생기는 트라우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나는 누구다, 뭐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특성으로서 이제 나는 누구다라는 정체성, 그 다음 편견이라는 것은 아시죠?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이 많죠, 대부분.
어떤 집단 그러면 그 집단의 대표적인 어떤 특성 가지고 그 속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흑인 그러면 뭐 스포츠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사실 흑인 중에도 다른 거 잘하는 사람 있는데도요. 그걸로 이제 하면 편견이 되는 거죠. 소통 방식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강압적으로 하느냐, 뭐 어, 드러내놓고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 이제 소통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중요시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등등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이게 자체가 갈등을 야기하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이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체제 관련 마찬가지. 체제라 그러면 한국 사회에 뭐 가치, 지배적인 가치, 규범, 제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이 얼마만큼 풍부하냐, 구성원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있냐, 나눠 가질 만큼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나 이런 거 보상을 주는 방식 자체가 기준이 있으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항상 시기적으로나 누구에게나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항상 그 기준을 지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당사자 간에 관계되는 것들은 불평등, 당사자 간의 권력이나 또는 뭐 부의 이런 면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 상황이 이제 되면 가치 규범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란 두 사람과 연계가 얼마만큼 상호 의존적이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등 당사자와 관련된 요인을 볼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공격 성향,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향을 이제 이죠. 그런 공격성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보면 인간 본성 다 나쁘게 보죠. 그죠? 뭐 어느 종교나 인간 본성을 좋게 보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기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인은 항상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심리적인 특징은 개인이 살아오는 과정에 겪었던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좌절됐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사건을 겪어서 생겨나는 마음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정체성,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 그러고 나는 누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하고 이제 일체화시켜서 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이제 나를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본능이 있다, 본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더 좋아하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사회 범주화라고 얘기하는데 소셜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불가피해요. 어쩌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단만 일단 우선적으로 나눠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이 경계를 쳐버리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집단 인그룹 아웃그룹 이렇게 내 집단 외집단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단은 이제 편애를 하죠. 더 이제 호의적으로 하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배척을 하거나 억압하거나 차별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이 속한 나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단이 가진 어떤 주로 이제 부정적인 속성을 그 사람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편견을 갖고 이제 억압을 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걸 또 정당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갈등 당사자와 관련된 요인이기도 하고요. 사회 과정에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 정체성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받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이나 뭐 종교 집단을 학교에서 자꾸 이제 애국심을 강조하고 한민족 우수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한국 사람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오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화 과정, 가족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로 뭐 또 매스컴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고요.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데 사회를 통해서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속한 사회의 특성 때문에 그죠? 그 사회에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변동하고 밀접한 게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바뀐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갑자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스마트폰을 갑자기 쓰게 되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공격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쉽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갑작스럽게 이제 나빠진다.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갑자기 이제 나빠지면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니까 이제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압적인 가부장제적인 문화 이런 거나 아니면 경쟁을 강조하거나 지배를 강조하거나 명예 뭐 강인함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조직 그걸로 보면 어떤 조직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군의 임무 자체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칫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죠? 군수산업체 마찬가지, 공격무기, 뭐 방어무기든 전쟁과 관련되는 산업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갈등하고 친화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부추길 가능성.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네 이제 그 역할이랄까 의미,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군인들 그렇죠. 전쟁 안 나면 군인들이 무슨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이제 자부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투적이고 공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갈등 당사자와 관련되는 요인 중에서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개만 골라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트라우마. 의학 용어로서는 PTSD라고 그래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면 생겨나는 이제 심리적인 반응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라 잘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낙동강변에 살아서 자라 이게 거북이하고는 달라요. 거북이는 이렇게 빗금 같은 게 있잖아요. 있는데 자라는 그게 없습니다. 민자야. 무늬가 없어요. 생긴 것도 꼭 좀 뭐라 그럴까? 좀 저 뱀처럼 좀 생겼던 머리가, 앞머리가. 뭐, 저 거북이도 그러긴 한데요. 자라 그래요. 근데 이 이빨이 엄청 무서워요. 물리면 손가락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자라한테 한번 자라를 무서워해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자라보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소뚜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뚜껑 보고도 깜짝 놀란다는데 이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연상시키는 어떤 것들, 사람이든 또는 뭐 물건이든 말이든 표현이든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걸 이제 트라우마에 이제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외상이라는 것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직접 자기가 이제 당하면 더욱더 그렇고요. 목격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 뭐 죽여보지도 않은, 당연히 죽여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죽일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전쟁이거든요. 전쟁 속에서는 적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멀리서 쏠 때는 모르는데요. 아주 가까이에서 쐈다 이러면요. 마음 약한 사람은 두고두고 이제 그 표정이 죽을 때 그 표정이라든지 이게 얼굴에 그냥 눈에 선해가지고서 오랫동안 간답니다. 그래서
잠꼬대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데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포로가 돼서 고문을 심하게 당했거나 안 그러면 거의 죽을 뻔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외상에 속하는 사건 뭐 이들을 보면요, 대개 이제 전쟁이나 전투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자기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어디 뭐 어른들이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성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커서도 이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죠. 폭력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남아 있어요. 테러 마찬가지고요. 9.12 테러 당했던 사람들 지금도 이제 공포 속에 살죠. 아니면 런던 테러도 있고 스페인 테러도 있는데요. 거기서 끔찍한 현장을 봤다. 이건 정말 끔찍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성적, 신체적 공격을 받는 거, 아동기 때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교통사고도 이제 심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끔찍스럽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트라우마 좀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워낙 이제 뭐 약하게 살아 그것도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리를 몇 번 다쳤거든요. 부러져 갖고 이제 무거운 거 이런 거 드는 게 이제 겁납니다. 끔찍스러워요. 그 다음에 화재, 태풍, 뭐 이런 거 홍수, 지진이나 뭐 이런 거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니까 정신적 외상을 이제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막 바짝 긴장을 하잖아요. 공포, 두려움 이런 거에 벌벌 떨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력감이잖아요. 자기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포에 떠는 거고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자칫 상황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 호의로 베푸는 것도 이제 악이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신체적인 반응 다 안 좋아요. 몸 상태가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심장도 뛰고 땀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 건강 관리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뭐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나 술, 담배를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은 이제 과민 반응하거나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놀란 느낌이 들거나 사랑이라는 걸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장소, 사물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민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으킬 소지가 그만큼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탓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하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간섭도 이제 많이 할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일종 구조 항상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트라우마와 연관되는 사건이나 사물 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제 갈등을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안 그랬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거니까 잘못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누구든지 조그만 트라우마는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집단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제 트라우마를 가진 경우 있죠. 한국 경우 참 많습니다. 자, 뭐 최근에 거부터 볼게요. 세월호 트라우마 있죠. 그 뭐 당했던 당사자야 뭐 세상을 떴으니까 그렇고 그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끔찍스럽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광주가 있죠. 광주 80년, 1980년 광주에 뭐 400명 정도가 죽고 뭐 몇천 명이 뭐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상태였고요. 끔찍스러웠죠. 그것도 우리나라 군인한테 예? 자국민을 보호하게 돼 있는 군인에게 당했으니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트라우마가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한국 전쟁이 있을 거고요. 한국 전쟁 끔찍스럽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일제 35년 동안 뭐 정신대에서부터 징용, 징병
정말 그 끔찍스러운 한민족 전체가 고통당한 거, 뭐 쭉쭉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억 속에 그대로 있고 직접 경험한 게 아니래도 교과서나 또는 아니면 바깥 이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상기시키게 되죠. 그런 상황을 계속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와 관련되는 상황들이 되면 우리는 과민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전쟁 그런 북한 싫어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적대적인 감정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북한 하면 한국 전쟁을 이제 연상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합리적인 판단하기 힘들어지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35년 동안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광주 경험한 사람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개인된 집단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는 사물을 지금 현재 보이는 사물 사람 또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제 파악하기 힘들게 돼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자, 고정관념과 편견. 고정관념 그러면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편견은 프레주디스, 바이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정관념 그러면 타이프잖아요. 끝에다가 보십시오. 그죠? 스테레오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뭐 흑인 집단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일본 사람 어떻다,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고 이런 나름대로 종교에 대해서도 있고요.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특성 하나 가지고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제 적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싫어하게 되면 북한에서 온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 이런 거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흑인들은 축구 스포츠 잘하고 음악 잘한다 그러면 흑인만 보면 그러는 줄 아는데 사실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고정관념이다. 자, 편견은 그런 고정관념 플러스 감정적인 반응까지 포함된 거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나쁨 아니면 존경하고 멸시하고 이런 감정까지 이제 표현된 것이 이제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보면 이제 편견하면 이 선입견하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하고 선입견은 고정관념, 편견을 다 포함한 개념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입견 하면 고정관념, 편견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이제 엄격하게 나누면 고정관념과 편견은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편견은 감정적인 반응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다. 흑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렇다라는 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존경할 거고 능력이 없으면 깔보잖아요. 그래서 흑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라나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교육이나 직접 그렇게 안 했지만 방송이나 매체 이런 걸 통해서 흑인에 대해서 워낙 이제 부정적인 것만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스테레오타입이 어떻다 그러는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 하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잘하는 거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잘못하는 것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요. 혹시 가시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두 얼굴 보시면 상황의 힘 이런 게 있습니다. 착각의 진실 얼굴에 인간의 두 얼굴 2 시즌 2입니다. 디스크 1에 착각의 진실에 보시면 91년 LA 폭동 때 흑인들하고 이제 멕시칸들이 이제 백인 경찰이 이제 흑인들을 죽여서 항의하는 시위로 나타나서 그냥 LA를 쑥대밭 만드는 폭동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인도 이제 포함됐는데 한국인이 이제 흑인들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 빈민촌에 슈퍼마켓 하는데 거기는 워낙 강도들이 많죠. 못 사니까 이제 그렇게
마약하는 애도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포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이제 고정관념, 흑인들은 마약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총질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그런 공부를 못 한다. 마약을 한다. 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깔보거나 이제 경계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편견으로 이제 머릿속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학생이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라 그러는데 돈을 안 내고 가져가는 줄 알고 이 한국인 숙소 주인이 그 흑인 소녀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LA 폭동 났을 때 한인촌도 엉망이 돼버렸는데요. 그 사람이 가진 한국 교포, 재미교포가 가졌던 흑인에 대한 이제 편견 때문에 착각을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을 그 여자애를 이제 강도 내지는 도둑으로 생각하고 총을 쏴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편견이 이제 갈등을 폭력적인 반응, 왜곡된 착각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반응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정관념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수잔 피스크 이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고정관념에 이제 감정적인 요소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이제 프레지두스가 되겠죠. 예, 편견이 되는데 편견의 네 가지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잔 피스크는 프레지두스하고 스테레오타입하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도 이제 그 내용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실상 편견의 유형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상대방이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든지 내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가졌다. 그 판단.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근하게 느낀다. 편하게 느낀다. 요거 이제 두 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능력이 있고 또 굉장히 내가 참 존경하거나 가깝게 느낀다. 어떤 사람은 내 집단이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들이겠죠. 아닌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지. 경쟁 상대는 질투하겠죠. 그 밑에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능력도 있고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 좋은 감정 느낀다. 이런 편견이 하나 있고 그게 반대되는 것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주로 이제 경쟁자일 가능성이 크죠. 나하고 경쟁 집단,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질투하는 거죠.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보다 돈이 없거나 권력이 낮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근데 따뜻하게 느낀다. 불쌍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하게 느끼는 거.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능력은 없고 그러나 따뜻한 감정 느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 대들어. 나한테 피해를 줘.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누르려 그러죠. 그래서 이민자들도 거부거분 할 때는 참 안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임금 올려달라 그러고 한국인들 차별한다고 시위하고 그러면 이제 믿게 보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고분고분할 때는 이제 연민을 느끼지만 이제 경쟁 덤비기 시작하면 이제 경멸하고 누르려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겠죠. 어느 유형의 고정관념 편견이든 간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게 만들 거니까요.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런지를 곧 볼게요. 자, 고정관념 예를 한번 볼게요. 흑인은 백인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자, 그럴까요? 예. 그 다음에 여성은 남성보다 소화기에 약하다. 맞나요? 입양아. 그렇죠? 고정관념 있죠. 예.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자녀.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 가정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혼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색깔 있게 보잖아요.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걸 거예요. 부정적인 걸 텐데 만약에 이제 흑인이나 여성이나 입양하나 한부모 가정자녀나 이혼한 사람이 참 순하고 고분고분하면 동정심을 느끼겠지만 뭐 그냥 큰 소리 내고 뭐 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좀 방해를 준다, 뭐 피해를 입히는 것 같다 하면 멸시하고 누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편견, 요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두 가지 이제 편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동정심을 느끼는 거고, 하나는 연민을 느끼는 거, 하나는 멸시하고 누르고 억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편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스테레오타입 편견이 이제 결국 착각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보는 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자, 이건 너무 쉽죠. 뭐 두 사람이 까만 부분에 초점 맞추면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거고, 흰 부분에 맞추면 이제 글라스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둘 다 맞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어느 한쪽이 끝까지 이제 이거는 이거고 상대방은 또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미 이제 술하고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보다 술이 먼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별로 안 마시고 유리잔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마주 보는 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편견, 착각이 저 스테레오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편견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게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 너무 자주 본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같은 게 있으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봐왔던 걸 겁니다. 형상적으로 이제 했던 거. 요거는 분명히 글자 같잖아요. 글자 같기도 하고 뭐 사람 얼굴 안경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오케이 어느 쪽으로 보든 일단 보시고 글자라고 보시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또 고정관념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이 맞춰 보십시오. 자, 까만 데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흰 부분에 초점 맞춰서 글자를 읽으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접하는 단어들에 맞춰서 먼저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의 위력이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뭐 점만 쭉쭉쭉 찍어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아지든 개든 이거 뭐죠? 점 쭉쭉쭉 있는 개, 서양개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개를 이제 많이 보아한 사람들, 이거 무슨 개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테고, 그러지 않고 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팬다로 생각하는 사람 팬다 모양을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보니까 그런 특성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다른 부분을 또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정관념은 그 부분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이제 지각하게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과제입니다. 과제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 이제 두 개 사이트를 링크를 이제 달아놨는데요. 요거 이제 파워포인트 올리면 한번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아니면 요렇게 때리면 돼. 유튜브에 들어가서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아니면 시각 아이사이트 온라인 아이사이트 테스트 블라인드 스팟 요 글자 그대로 치시면요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시고 여기서 지시한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본 결과를 과제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 글자 몇 개만 쓰면 될걸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요. 앞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가 관념상에 가진 어떤 집단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공통된 속성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을 못 보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심리적인 때 일단 어떻게 보면 맹점입니다. 못 보는 부분이니까 맹점이죠. 자, 이 그림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력 테스트 그거 있죠, 두 번째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걸 하셔도 되고 이걸로 보셔도 되는데, 이걸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좀 한 1m 정도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셔가지고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시고 왼쪽 눈으로 동그란 점을 봅니다. 동그란 점을 딱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앞으로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오. 조금씩 움직이시면 십자가 사라지는 안 보이는 시점이 나옵니다. 지점이 나옵니다. 그 지점이 맹점이거든요. 맹점이라는 거는 이때 명점은요, 실제로 우리 시신경이 이 눈 뒤로 해서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모이게 돼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시신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신경 따발이 들어가기, 거기는 시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이 맺히면 읽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은 그 아무것도 없으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꿔서 없는 것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맹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뇌구조상. 실제로는 있는데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보인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시고 왼쪽 눈으로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까만 점을 쳐다봅니다. 한 1m 정도 떨어져서 아주 천천히 가십시오. 아주 천천히 가시면 일정한 지점에 가면 왼쪽에 있는 까만 십자가가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상당히 가까이 가야 될 겁니다. 요거는 컴퓨터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반대 눈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십자가를 보시면 어느 지점에 가면 동그란 까만 점이 안 보일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쵸?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지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실제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과제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고정관념은 이나 편견이 착각을 가져온다 그랬죠. 착각을 대가라는 것은 끔찍스러운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잘못 죽일 수도 있습니다. LA 폭동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죽였죠. 이 경우에는 자기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고 남녀 여자애랑 그 다음에 좀 수염도 일고 옷도 뭐 허술하게 좀 뭐라고 불량 끼인다 그러는 되나요? 이번 남자하고 어느 쪽이 나빠 보입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이쁘게 보이고 깔끔하면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 요거 받으시면 요거 오른쪽 사진을 싹 드러낼 수 있거든요. 드러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착각을 해요. 착각하면 잘못하면 내 목숨을 잃거나 상대방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소통 방식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이라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고맥락, 저맥락, 하이 컨텍스트, 로 컨텍스트 뭐 이런 개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맥락 문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대충 상대방에게 표정을 한 제술 준다든지 뭐 이렇게 대충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로 상대방이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을 파악하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문화가 이제 저맥락 문화죠. 주로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 이제 이런 게 많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직접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미국에는 계약서도 모든 걸 글자 그대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글자로 쓰는데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아는 사람끼리는 돈 빌려주고 할 때도 차용증이나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아는 체면에 그거 뭐 얘기 서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믿어야지 이런 거잖아요. 친구 사이인데 친구라는 그 관계 때문에 막상 그걸 못 쓰니까 안 쓰잖아요. 계약서를 안 쓰는데 사실은 쓰는 게 더 좋은 건데요. 아무튼 그런 저맥락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계약서가 이제 일본 계약서보다 훨씬 긴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집단주의,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무 꼬치꼬치 따지는 걸 이런 걸 체면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 해요. 상대방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이제 곧 보겠지만 고맥락 문화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동양권 특히 유교권 사회나 뭐 아니면 인도도 그렇고요. 동양권 사회, 비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게 많습니다. 다 일일이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눈치코치껏 다 상대방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니까요. 자, 우리 집단주의 사회 동양 그렇죠. 특히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심한데요. 집단주의, 뭐 카톨릭도 사실 그래요. 남미 가면 이제 이게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눈치껏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하고자 하는 말을 눈치껏 빨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훨씬 더 출세도 잘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문화죠. 그런 문화는 이제 고맥락 문화. 이런 사회는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령 말을 하더라도 그걸 거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 친구라고 할 때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지? 그냥 인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제 실천을 합니다. 반드시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서도 초대 안 해요. 술을 뭐 같이 안 해요. 그래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례적인 인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 봐서 뭐 어색하니까 언제 뭐 아유 뭐 식사나 하면서 풀죠. 이 얘기는 뭡니까? 좀 남은 건 있지만 고맙기도 하고 하니까 언젠가는 뭐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맥락 문화라고도 하고 집단주의 사회,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밥, 콧집밥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위기 파악. 이런 것들은 고맥락 문화입니다. 자, 어느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까? 예, 둘 다 뭐 가능성이 크죠. 고맥락에서는 그까지도 있어서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갈등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잘 안 해서 겉으로 갈등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는 사회가 이제 고맥락 문화, 집단주의 사회고요. 저맥락 사회는 불만이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충돌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표현은 참 많이 돼요. 근데 뒤끝은 훨씬 적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속에 담은 게 없고 그냥 그때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고맥락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을 수는 있지만 고맥락 문화하고 저맥락 문화 사람이 만나면 틀림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를 하니까요. 서로 모르니까. 어쨌든 각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갈등의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 사실은 뭐 저맥락 문화가 드러나는 갈등은 훨씬 많을 수 있지만 고맥락 문화에서는 터지면 무서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등 관리 방식은 이제 의사소통과 거의 비슷해요. 뭐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뭐 자기 주장 옳다고 이제 경쟁하는 거겠죠. 컴피팅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하면 피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윗사람일 경우 이제 더욱더 받아들이거나 아예 이제 피하는 거고요. 아니면 비슷한 관계 같으면 서로 이제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는 거고요. 그죠? 타협하는 형태가 이제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해서 생산적으로 갈등 해결하는 방식, 이거는요 경쟁주의 사회, 뭐 개인주의 사회에서나 집단주의 사회는 참 쉽지는 않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기 불만이 있어도 눌러놓으면 나중에 이제 크게 터지니까 생산적인 해결은 안 돼요. 어느 쪽이든. 어쨌든 간에 갈등 해결 방식도 개인주의에서는 주로 이제 경쟁적인 방식, 컴피팅 방식이 많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타협 아니면 해피 이런 쪽이 이제 많다.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윗사람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제 수용하는 어코모데이팅 형태가 이제 많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갈등의 가능성, 아까 뭐 소통 방식과 마찬가지로 컴피팅이고 갈등, 드러나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만 크게 터져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요. 집단주의에서는 피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기 때문에 뒤끝이 있어요. 그죠? 뒤끝이 있어서 나중에 터지면 크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각각의 방식 나름대로 갈등의 어떤 성향이나 가능성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강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체제 관련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당사자, 갈등 당사자 내적인 거, 자기 내면적인 그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경험이라든지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성격이나 이런 거 봤잖아요. 이제는 환경과 관련되는 거 볼게요. 환경 때문에 갈등이 이제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거 자체가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체제 관련 이런 요인이 있으면 이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면은 생각 갖고 뭐 가치관 이런 게 같으니까 잘 안 싸우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치와 규범은 문화권에 따라서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나 규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가부장제적인 규범,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성평등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중요시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락없이 이제 부딪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치나 규범을 일관되게 공정하게 잘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불공정하게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안 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겠죠. 체제의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체제와 관련되는 게 이제 자원이 이제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갖기 위해서 이제 싸움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겠죠. 저로서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크면, 그래서 격차가 크면 클수록 더 이제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크고요. 자, 권력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희소한 자원에다가 불공평하게 분배까지 되면은 더욱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만 격차가 이제 매우 크고 그 차이를 메꿀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럼 아예 이제 밑에 사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노력하면 상승할 수 있다.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격차가 크면 이제 불만이 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바꿀 가능성,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체념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비교적 고른 분배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바꿀 가능성이 크다.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갈등의 소지가 오히려 큰 참 웃기잖아요. 격차가 크지만 바꿀 가능성이 없으면 갈등이 없고 격차가 적은데 별로 차이가 없는데 바꿀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갈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불공평한 분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차이를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내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 내가 잘 살 수 있냐, 권력을 가질 수 있냐, 자원을 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뭐 이 가능성이 이제 사실 갈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 상승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갈등이 클 가능성이 크죠. 아예 뭐 딱 고착돼 있으면 포기하고 사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체제 일관성과 안정성인데 어떤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겁니다.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시대가 바뀌면 옛날엔 적용이 되던 게 안 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고, 수평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집단에게는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적용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으면 지금도 이제 막 터져 나오는데요. 흑백 차별이 무시심하죠. 경찰이 이제 특히 이제 범죄 행위 이런 거 단속할 때 차별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기준을 놓고 다르게 차별 적용하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안정성도 없고요. 국제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면 이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전하고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체제 일관성, 안정성, 기준 그러니까 적용되는 가치나 규범의 일관성,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되냐 안 되냐 누구에게나 또는 시기적으로 이것도 이제 갈등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낮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등 당사자들 둘 이상이잖아요. 둘로 일단 놓고 보자고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불평등하다.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이러면 어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 차이가 당연한 것이다 하면 당연히 갈등 없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올 수가 없죠. 지금 질서가 올바른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바꾸려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요. 가치 신념의 차이는 너무 당연한 거죠.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이제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요. 종교 다르면 부딪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제 해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 또 차이, 갈등이 생겨나는 거고, 그죠? 자, 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정체성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정체성 자체가 이제 왜냐하면 내 집단 내 집단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출발점이 되니까 그런데 정체성이 아예 다르면 또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내 집단 외 집단 내 집단 대해서는 이제 편애를 하죠. 호의를 베풀고 외 집단은 억압하고 차별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내 집단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자, 기준은 뭐 이미 앞에서 전 시간에 봤으니까요. 가족일 수도, 학교일 수도, 고향일 수도, 종교 집단, 직장, 민족, 인종, 뭐든지요. 하여튼 내가 속한 집단이 이 특성에 따라서 일단 형성이 되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어떤 요인으로서 마지막인데요.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착되어 있느냐, 상호의존적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신뢰관계, 서로 신뢰관계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신뢰하면 할수록 딱 밀착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상대방이 살 수 있고 이러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잘 살아왔으면 오래돼서 큰 탈 없이 지내왔으면 왔을수록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당연히 그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양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고 자원의 차이가 적으면 예, 비슷하니까 그죠? 비슷하니까 갈등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양자 간에 이제 자원이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도 크고요. 그 다음에 차이도 큰데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꼭 그걸 갖고 싶어 한다. 이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원에서 이제 큰 차이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차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또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호의존 관계죠. 내가 이 집단을 버릴 수가 없어. 그렇죠. 쉽게 상호의존 관계.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삶도 누릴 수 없다. 뭐 여러분 직장 들어가시면 이런 거 많이 이제 겪으실 텐데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냥 떠나면 돼요. 불편하면. 근데 어떻습니까?
나은 대안이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예,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갈등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기 비행기 타면서 어디 여행하면서 잠깐 만난 사람은요, 웬만하면 다 사이가 좋죠. 왜냐하면 곧 안 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좀 불쾌한 일이 있어도 그냥 서로 용서하기가 쉬워요. 근데 같이 있으면 그게 안 되죠. 이 끝까지 이번에 사과 안 받으면 계속 그럴 거라는다든지 이런 생각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오래될수록 과거의 이제 경험이나 기억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이가 좋았으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이제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될 거고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갈등이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뭐 친구가 한 배신 때렸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비슷한 행동 보이면 이제 그죠? 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자, 상호의존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요. 그죠? 문제는 이제 그 상호의존도가 큰데 쉽게 버릴 수 있으면 내가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까짓 그 갈등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 벗어나면 내가 지금 현재만큼의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떠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떠나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갈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이전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대안의 가능성 이게 이제 더 크지 않는 그것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두 번째 이거 얘기겠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일상 속에서 다 겪은 일들입니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들 겪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저도 뭐 사실 이거 체계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생각 안 한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가면 여러분들 직장 나가자마자 부딪히는 문제들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훈련도 돼 있으면 빨리 대응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뭐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찾아보고 하면 이미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좀 열심히 좀 자꾸 봐주시고 모르면 질문도 해주고 하세요. 자, 과제는요 12쪽에서 16쪽까지 그림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 각 쪽에 에서 설명한 대로 해보시고 그 답을 이제 과제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착각에 관한 거, 이 모양,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 유리잔이기도 하고 사람 둘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그림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이시는지 쭉 적어 보시라고요. 적어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제목만 적어가지고 그 유튜브에다가 하면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고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